정부의 의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옮겨내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기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는 충분히 타당하다, 뭐 오버 아니다.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대체하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화가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으로 잘못한다기보다는 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그 기능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대신에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것을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구조가 사용자 수 곱하기 라이센스 비용인데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거죠. 에이전트 몇 명만 그 계정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가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스템 위험으로 아주 크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BDC나 뭐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론, 그러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채 시장에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산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 하나 팔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걸 이자를 갚으면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레버리지론, 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쪽의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가 사라지진 않겠습니다만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적자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레버리지 론을 많이 쓰는 것은 큰 우리가 아는 막 CRM 뭐 이런 어도비 이런 회사가 아닐 거잖아요. 작은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들은 조금 디폴트 리스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레버리지 론이나 BDC 쪽에서는 자산가치 훼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조금 미국 시장이 흉흉한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JP모건 CEO가 바퀴벌레를 한 마리 본 것 같은데 바퀴벌레 한 마리 봤으면 한 마리만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리스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시스템 위험처럼 느껴지는 노이즈가 발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규모 자체는 전체 미국의 론 시장 대비해서는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시스템 위험으로 디폴트 되는 거는 그거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시장을 한번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소음으로는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AI 투자가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KB 캐시 본명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회가 된 구체적인 이유는 좀 뭘까요? 일단 요것도 많은 분들 왜 우리나라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지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AI 학습 데이터 센터하고요 AI 추론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병목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 학습이라는 게 반복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GPU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GPU하고 GPU 간의 통신에서 데이터 병목이 엄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많이 꽂아야 했고 그 다음에 HBM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추론 데이터 센터에서의 데이터 이동 경로는 학습에서는 이 GPU 간의 양방향 통신, 반복 통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추론 데이터 센터에서는 일방향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이해, 답변 형석, 답변. 요 일방 통신이기 때문에 사실 추론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에서는 필수 불가결했는데 추론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AI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도 엔비디아 주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론이라는 거, 그러면 추론 과정에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면 질문을 길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길게 남기면 그리고 단편적인 것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챗GPT를 잘 쓰려면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내가 나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이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또 어떤 것도 많이 하냐면 영어 읽기 귀찮아가지고 해외 영문 리포트 잘 나온 거 있으면 그거 파일 업로드 시켜놓고 야 이거 번역 요약시켜 해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막 40페이지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한 방에 보고 그리고 요약한 상태에서 그거로 저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자의 대화, 사용자의 문맥 이런 것들이 AI 속에 계속해서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KB 캐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 KB 캐시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텐데 AI가 이 질문자의 문맥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 그걸 바로 이제 KB 캐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모리, 이 일시적인 메모리죠. 이 일시적인 메모리는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일까? 라고 하드디스크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D램이 중요해진 거고. 근데 여기에 병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를 조금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는 HBM에서 기억을 하고 조금 덜 쓰는 데이터는 D램에서 기억을 하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낸드에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CES에서 발표를 딱 하고 나서부터 막 샌디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지 업체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는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는 학습 데이터 센터하고 추론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 네. 그리고 이 다른 상황에서 메모리의 병목 지점이 추론 데이터 센터에는 사용자의 질문, 사용자의 문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높은 병목이 발생한다.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건 메모리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다.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그런 정도고요. 저도 좀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정도인 거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는 충분히 타당하다. 뭐 오버 아니다라고 말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칩플레이션 리스크는 투자에 어떤 좀 변수가 될까요? 이 칩플레이션 리스크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종목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빅테크한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2026년에 캐펙스 늘린 것 중에 그 금액 자체가 커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혼자 추측해 보는 겁니다만, 야, 이게 반도체가 비싸져서 캐펙스가 커졌다. 이게 칩플레이션이라고 반도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캐펙스 규모가 커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칩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적인 리스크를 주게 되는 그거는 빅테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너무 과도한 칩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인간 세상 전체의 물가를 최근만 해도 노트북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작동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렇게 확장되면 시장 전체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칩플레이션도 최근에 미국 빅테크가 굉장히 약한데 그 약한 이유 중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사님께서 한 사이클에 하나의 주도주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외에 이사님이 추세적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이 있는지 아까 전에 그게 말씀해 주신 정책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사이클 하나에만 의존하는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정도의 퍼포먼스 나오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도 잘 보시면 반도체 조금 약하고 AI 투자 관련한 주식들 조금 약할 때 막 증권주 날아가고 막 은행주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은 지수는 오늘도 오르네 막 이런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고요.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저는 정책 관련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재테크 시장 구조 개편에 관련한 주식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고 이제 5,500일 시대 부동산 자금이 주시장 유입되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데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저는 왜냐면 처음 봤거든요. 뭘 처음 봤냐면 부동산을 조금은 누르고 주식시장을 부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뜬 것도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한 것도 엄청난 변화였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사실은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아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에 금리가 올라간 게 고스란히 부동산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뭐 또 일시적인 흐름으로 결국은 또 그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이 여의도 주식쟁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미국은 주식쟁이들이 제일 돈이 많아요. 돈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은 저처럼 이제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기관 투자가를 했던 사람들이 돈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다 부동산 재테크를 잘 못해가지고 집이 없어요. 다들 부동산 재테크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항상 여의도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도 미국처럼 됐었으면 지금 우리 자산의 동그라미가 한 개에서 두 개는 더 찍혔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변화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조금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막 여의도에서 후배들 과장 차장 정도 되는 후배들한테는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들이 했던 것보다 동그라미 한 개 두 개는 더 찍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너무 부럽고 저는 그래서 뭐 확신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은 많이 사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 유입되는 게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엄청 거대한 게 아직 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머니무브가 더 일어나면 당연히 증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아주 많은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만 덜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것,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것.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딱 뚜렷하게 언제 좋아지는지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바닥이라는 게 없이 막 하락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안 좋을 때는. 근데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면 그때 어느 순간에 거기서 딱 멈춰지면서 시장 밸류에이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미 올라갈 때도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차도 지난 4분기에 보면 실적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본격적인 랠리를 보이기 시작하는 건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거죠. 요새 금융주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서프라이즈 아니거든요. 그렇게 서프라이즈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저는 직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징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 금융주와 지주사들이 말씀하신 실적 서프라이즈 없이도 주가가 오른 것은 주주 한원 확대 덕분일 텐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말씀하신 대 시장의 하락 안전판 역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가다가 약간 뭐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느슨해진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대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그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틈을 보이게 되면 다시 또 뭐 주주환원에 대한 속도가 좀 처질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주주환원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쪽이 어디냐면 특별한 대주주가 없고 정부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금융지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 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옮겨내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기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수 5천 돌파 후에 개나 소나 뭐 주식 안 난 소리가 들릴 때 조심해야 한다는 대중의 공포에 대해 아시아 시장 전체 랠리를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던데 가열 여부 판단한 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들으시는 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막 한다고 들어올 때 상투는 안 나옵니다.
그럼 상투가 언제 나오죠? 주식을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다 뺏겨가지고 네. 못 참겠다. 그분들이 지를 때 상투 나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직원들한테도 하던 말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좋았을 때 주식 뺏겨가지고 이제 계속 부정. 그럼 부정만 하면 괜찮은데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좀 건방진 애들은 쇼트 손절 막 이러면서 악순환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너 주식 살 때가 끝날 거다 이러는데 꼭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제가 뭔가 특별하게 더 잘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나의 투자에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내가 어떻지? 내가 주식을 더 사고 싶나? 오히려 나의 심리에 빗대어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열이냐 아니냐를 조금 되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그럼 말씀을 만약에 지금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금 주식은 막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오를 것 같긴 한데 네. 불안한 거죠. 예. 이 지금의 수익을 네. 확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빠지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럼 팔고 싶은 심리가 더 크다는 거죠. 네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건가요? 절대 상투 안 나오죠. 이게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분들은 변동성만 증가시키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은 하루에 6%인가요? 뭐 요렇게 만드는 변동성만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침 이제 김작가 TV 나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심리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익은 확정적인 이익을 좋아하고 그렇죠. 손실은 도박을 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익은 확정적인 걸 좋아하는 대신에 손실은 도박을 택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주식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안 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주식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익은 확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팔기 급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좌에 파란색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숫자의 세상인 주식시장의 논리와는 다른 인간의 논리일 뿐이거든요. 숫자의 세상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데 인간의 심리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심리를 조금 극복하는 게 옆에 내 친구가 주식 안 하던 애가 주식하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신호야. 이걸 파악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전 사실 제가 오늘 앞서 뭐 코워크가 어떠니 에이전트가 어떠니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지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조금 말씀드리는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기본적인 관점, 전 이걸 잘 잡는 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